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 이슈 투데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동편 2편입니다. 그래서 1편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짠! 슉, 슉, 슉.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에서는 이주민 밀집 지역 아동의 성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자살 현황 등을 봤고요. 이슈와 통계에서는 통합돌봄 시대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인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해외 동향은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네,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소리를 키울게요. 소리란다. 화면을 키울게요. 네. 자, 새로운 국가 아동보호기구 설립 배경 및 계획을 영국에서 한 겁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12월, 작년 12월에 국가 아동보호기구를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보호청 설립은 아동 성학대 독립조사에서 발간한 2022년 보고서의 핵심 권고를 이행하고 KC 감사에서 제기된 집단 아동 성착취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행되는 개혁 조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아동 관련 성범죄나 가정폭력, 인신매매, 조직범죄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위험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데이터 분석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좀 연계해보겠다. 단일 고유 식별자를 도입하는 법도 제안됐다고 합니다. 단일 고유 식별자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온라인 안전법도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아동 안전 의무가 이때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2월에는 범죄 및 치안 법안을 통해 아동 성학대 의무 신고 도입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루밍 범죄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 및 사라 샤리프 사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동 보호에 대한 중대한 실패라고 하네요. 사라 샤리프 사건은 뭔가요? 그 전에 먼저 그루밍 범죄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볼게요. 그루밍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을 학대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너무 싫어요. 자, 그러면은 사라 샤리프 사건은 2023년 잉글랜드 서리에서 10세 아동이 장기간 폭행 및 방해를 겪고 사망한 사례로 가해자들인 가족이 해외로 도피한 뒤 체포되어 그랬구나. 그래서 친부와 계모는 종신형을, 삼촌은 방조 혐의로 1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법들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동성학대 전문센터 IICSA의 권고를 이행하여서 이런 설립하는 것에 대해
이 센터는 IICSA의 권고를 이행해서 이런 아동보호청을 성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동 성학대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지원받는 아동의 비율은 30년간 25%에서 사상 최저치인 3.5%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권고를 즉각 시행하는 것보다 심각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뒤에 후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인정하고 개혁을 통해 이런 법들이 마련되고 강화되었으니 또 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프랑스는 교육 우선지역 제도의 현재입니다. 아까 거는 윤세별 박사과정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임박래 사회학 박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OECD 국가 중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약간 사다리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래서 공교육 서비스는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며 쭉쭉 보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평등에 기여한다라는 교육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교육 우선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1991년 우선교육 지역 정책 GEP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 개혁을 통해 GEP는 우선교육 네트워크와 플러스 우선교육 네트워크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한번 개혁이 됐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기반 운영 구조를 통해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금 보면은 공립초등학생과 중학생 5명 중 1명이 REP 또는 REP 플러스에 속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와, 되게 많이 이 네트워크가 퍼졌네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뭐냐? REP 플러스는 뭐고 REP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REP 플러스는 우선교육 지역 중 사회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교사들은 비슷하지만 REP 플러스 교사는 시간, 수당, 협력 제도, 교육 지원 측면에서 특수한 근무 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조정되고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1.1 가중치가 적용되어 교사의 실제 수업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18회의 반일 대체 교사가 배치되어 교사가 협력 활동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성 지원도 하고요. 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합니다. 왜 이렇게 교사분들을 처우를 개선했냐? 이는 취약지역 근무의 부담을 보상하고 교사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제도는 한국에도 도입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피 지역에 도입하면은 양질의 교육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REP 제도의 핵심 목표는 우선교육 대상 학생과 비대상 학생 간 학업 성취 격차를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은 학급 규모 축소도 하고 한 12명, 한 학급당 12명. 둘째, 중학교에서 소규모 그룹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길러주고, 셋째, 학부모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쟁점과 한계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낙인 효과입니다. REP 또는 REP 플러스라는 명칭이 학생과 학교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해서 학교 선택과 교육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구나. 그쵸. 이렇게 나는 REP 다니는데 그럼 나는 부모가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고 취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또 이 제도는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낙인 문제와 정책 효과성 논쟁, 교사 근로조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속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제도가 개선되고 정비돼서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은주 연구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니트라고 해서 프랑스어라서 못 읽겠지만 학교 수업 직업도 없고 학교 수업도 이수하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은 15세에서 29세의 청소년 청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025년 프랑스 인구의 14.49%, 약 140만 명으로 유럽 국가 평균 12.8%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은 한국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검정고시를 잘 통과하게 하는데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정책은 최종 목적이 사회 진입과 사회 통합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수준의 그런 과업을 학업적 검정고시 같은 것들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사회에 진입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 정책은 청소년 범죄 가능성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고용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청년 참여 계약이라는 거가 있고요. 대상자는 16세에서 25세의 학교 밖 청년들로 개별 활동을 동반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 과정, 직업 수련 과정, 현장 직업 체험 활동 등이 있고요.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되면 주당 15에서 20시간 정도의 의무 활동을 하고 월 500유로의 수당을 받는다. 일하고 수당을 받는 그거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그런 정책이네요. 이 계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가가기가 있다. 한번 프랑스어 읽어볼까요? 알레르베르 맞나요? 이는 정책을 수행하는 센터나 민간 협회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그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기회의 학교와 직업교육 학교를 통해 제공됩니다.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참여 계약 외에도 1청년 1문제 해결, 16세에서 18세 특별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축일까요? 첫 번째 축은 보다 나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정보와 청소년 활동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고용시장의 고용 정보, 민간 공립기관의 구직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도 마련하고. 그럼 두 번째 축은 뭐예요? 두 번째 축은 청소년 감사합니다. 청소년 사회 진입 유도로 중학교부터 기업과 연계한 직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구나. 면접도 진행하고 사회 진입 유도, 그러니까 약간 직업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축은 직업 교육 제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핵심은 학교 교육의 실패를 개인에게 묻지 않고 이들이 결국 사회에 진입하여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직업 준비와 직업 활동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좀 다르네요. 되게 실질적인 직업 관련 그런 지원이네요. 자, 그러면은 독일을 볼까요?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먼저 물을 한번 마시고 갈게요. 잘 마셨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매년 약 5만 명 이상, 전체 청소년의 약 6%가 졸업장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방제라서 주별로 다르게 운영된대요. 그래서 주별로 개별 프로그램도 다르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대부분의 주에서 양육 상담소와 학교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 우리 학교 가면은 제가 조금 요즘 세대는 아닐 수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를 저희 학교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핵심 사회 서비스로 결석, 중퇴 예방과 대처를 담당한다. 일단 1차로 이렇게 담당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1차 안정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양육상담소에서는 6살에서 21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학교 결석, 가족 갈등, 행동 문제를 상담하면서 복귀 계획을 제공하고 부모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재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조기 개입, 가족 방문,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차 안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네요. 청소년 직업훈련소에서는 복합시설인데 지역별 실무 작업장과 사회교육을 결합했다. 표준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주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직업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을 띈다. 그렇군요. 운영 주체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청소년청입니다. 또 직업훈련소 한 곳에 보면은 진로계획 없이 졸업하지 않기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진로계획 없이 졸업하지 않기. 그렇구나.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은 명확한 진로 계획 없이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졸업증서 취득률은 약 87%다. 그리고 라인란트 팔츠. 여기 친구가 살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반가워. 졸업장 없이는 누구도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턴십도 하고요, 멘토링도 하고요, 사회생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카린 프리엔 연방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미디어 그룹과 인터뷰에서 학교 중퇴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학교 중퇴자들은 실업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독일은 요약을 해보자면은 학교에 있을 때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 중퇴자들 자체의 그 집단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동향 호주입니다. 철학 없는 디지털 복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던지는 질문. 핫한 주제입니다. 네, 박홍재 교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호주는 2021년 국가 아동 정신건강 전략을 수립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16세 미만 SNS 금지라는 강한 규제 카드가 등장했다는 점은 기존의 지원 중심 접근만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SNS가 너무 많이 퍼지고 거기 내용을 규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의 지원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나아가 이는 아동기가 시장을 소비해도 되는 자원인가, 아니면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공공재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리에이터 하지 마 이런 게 맞나? 아니면은 그래도 아동기는 취약하니까 네,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원 공공재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부터 시행한 온라인 안전법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벌금도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로 한화 약 500억 원. 엄청 큰 벌금이네요. 그런데 이 법의 대상이 개별 아동이나 부모가 아닌 빅테크, 메타, X, 틱톡 등 10개 플랫폼에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뜻이 뭐냐? 디지털 위험을 개인이 규제 못했어 라고 하는 사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로 재배치하자라는 겁니다. 호주 내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모든 아동이 SNS에 접속하지 못하니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보편적인 보호 논리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적절한 그런 자원이 없어서 나만 SNS 못해. 그래서 소외돼. 이런 것들을 원천 처벌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일방적인 규제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고 일부 청소년은 오히려 또래 관계의 단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안면 인식 기술을 통과하는 거죠. 딱 보고 16세 미만 아닌데요. 좀 액면가가 있으십니다. 삐빅 하고 통과시켜주거나 부모의 신분증을 빌려서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딧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것에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의 침해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SNS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서 소통과 정체성 형성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실효성 있으려면 SNS 차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고립에 대해서 대응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조금 늦게 생긴 편인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을 할 때 저는 카카오톡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집에서 톡해 이러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부럽고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보급된 시절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구나. 디지털 규제는 디지털 복지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도착점이 아니라는 이야기. 좋습니다.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동복지와 모자 보건 기능의 통합 지원을 위한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서포트 플랜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고요. 네, 최은희 준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GPT를 사용해 볼까요? GPT를 사용해 볼까요? GPT에게 물어봐. GPT에게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다음은 제시된 글의 핵심 요약이다. 제도 개요. 2024년 4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일본 지자체는 아동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였다. 센터는 임산부부터 아동가정까지 통합적으로 상담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렇구나. 아동복지법을 아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나머지 임산부부터 시작하네요. 도입 배경을 봅시다. 양육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핵가족이 이제 없어졌어요. 고독한 육아 문제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행정 분절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기능이 분리됐다. 이것은 한국도 굉장히 행정이 분절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방적 개입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포트 플랜의 특징은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포괄적 대상, 그래서 모든 양육 과정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느낌이 나네요. 구체적 계획 구성으로는 목표 서비스 내용, 기관 역할, 모니터링 포함, 다기관 협력 허브, 어렵네요 발음이. 다기관 협력 허브도 구축해서 보건, 복지, 교육, 의료, NPO 간 연계가 강화됐습니다. 성과는 당사자 참여를 통한 임파워먼트 강화였고요. 기관 간 협력 구조 명확화도 됐습니다. 정보 연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있어요. 아직은 노력 의무 수준이라서 일부 지자체는 계획 수립 자체가 미흡하고 제도 정착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 분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에도 조금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2026년 4월 복지 이슈 투데이 다 읽었습니다. 네, 끝. 안녕.